재앙은 보틀렉이라고 불리는 가파른 협곡을 내려가던 중에 닥쳤어요. 11명의 등반가가 세계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에서 숨졌습니다. 일부는 눈사태에 휩쓸렸고 다른 이들은 고립됐습니다. K2 정상에 오르는 모든 등반가는 올라가는 길에 시신을 지나쳐야 합니다. 2008년 8월 2일, 해발 27,000피트입니다. K2는 로프 설치팀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치명적인 실수를 한 후 단 하루 만에 11명의 등반가를 죽였습니다. 여기가 다른 산이었다면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K2는 그들의 실수에 즉시 끔찍한 결과를 안겼습니다. 그 11곳 시신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K2에 발을 들이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헬리콥터는 2만 피트 이상에서는 날 수 없습니다. 만약 내려오지 못하면 K2는 영원히 당신의 집이 됩니다. 어떤 시신들은 장비와 옷이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기를 거부한 것처럼 말이죠. 45세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이야기부터 등반가들이 리더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까지, 이것은 K2에 얼어붙은 채 남겨진 23명의 등반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키스탄의 무함마드 알리 사드파라는 20대의 포터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12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남의 짐을 나르는 일에서 시작해 파키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산악인이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그는 세계에서 26,000피트가 넘는 14개의 산 중 8개를 등정했으며 여기에는 로체, 악명 높은 마칼루, 그리고 2018년 여름에 성공적으로 오른 K2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공포영화 같은 상황에서 2021년 K2에서 실종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K2는 70년이 넘는 도전기간 동안 겨울에는 단 한 번도 등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26,000피트급 봉우리들은 결국 모두 겨울 등반에 정복당했지만 K2만은 예외였습니다. 28,251피트 높이의 이 산은 카라코람 산맥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극한의 날씨는 겨울철 에베레스트조차도 관대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섭씨 영하 51도 이하의 기온, 시속 193km가 넘는 강풍, 그리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상 등정, 기상창을 말하는 겁니다. 열정적이고 집착하는 산악인들에게 K2는 마치 금단의 열매와도 같습니다. 작세대의 가장 위대한 등반가들 모두가 겨울에 K2 정상에 오르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2021년 1월 16일까지 네팔팀이 마침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K2 최초의 겨울 등정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무함마드는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K2를 자신들의 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스카루두 근처 마을 출신으로 포터로 시작한 남성이 파키스탄이 최초로 겨울 등정을 했다면 그 의미는 어떤 등정 증서로도 완전히 담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팔팀의 등정은 1980년대부터 등산계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해냈다면 그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수를 추가하자면 그는 추가 산소 없이 도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의 팀은 곧이어 등정을 위해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47세의 아이슬란드 출신 용 스누리, K2 정상에 오른 최초의 아이슬란드인이었고 33세의 칠레 출신 후안 파블로 무어로, 에베레스트와 로체를 보조, 산소 없이 가장 빠르게 등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한 사람은 무함마드의 아들 사지드였는데 그는 21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겨울에 K2 등반을 시도한다는 것은 몸의 기능이 실제로 꺼져가는 환경에서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몸은 이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신체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하기 전에 몸은 오직 제한된 시간만 버틸 수 있습니다. K2에서는 모든 결정이 생사와 직결된 결정입니다. 그 팀은 그날 밤 산에 있던 많은 다른 팀들처럼 2월 4일 밤에 해발 24,000피트에 위치한 제3캠프를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턱없이 짧은 기상창과 싸우며 완전한 어둠과 얼어붙는 온도 속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등반은 이미 힘든 등반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 등반을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진짜 악몽이 나타났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의 헤드램프는 산을 오르는 유일한 길을 가로지르는 거대하고 끝이 없어 보이는 크레바스의 가장자리를 비췄습니다.
마치 얼음 위에 난 열린 상처처럼 말이죠. 그날 밤 산에 있던 다른 등반가들에게는 이것이 정상 등반의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두운 공허를 바라보고 곧바로 돌아섰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모하메드, 존, 후안, 그리고 어린 사지드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물러날 때 그 네 남자는 무서운 틈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등반을 이어갔고 약 27,000피트 병목 지점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지드의 산소 조절기가 고장나고 그는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알리는 만일을 대비해 예비 산소통을 들고 있었지만 사지드의 산소 마스크도 고장이 나서 그것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아들을 바라보며 3캠프로 돌아가서 쉬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존과 후안과 함께 위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본 것은 2월 5일 오전 10시경 병목 지점 위였습니다. 캠프 3 아래에서 세지드는 그들이 내려오는 어떤 신호라도 찾으려고 하루 종일 경사면을 살피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력이 약해졌고 눈보라가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이스 캠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즉시 경보를 울렸고 구조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파키스탄 군 헬리콥터들은 그 후 며칠 동안 2만 피트 상공까지 수색을 벌였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산 정상 부근을 선회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K2가 그렇게 위험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날씨가 좋아도 헬리콥터는 2만 피트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당국은 공식적으로 세 남성 모두를 실종, 사망 추정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구조 작업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것만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2021년 7월 26일 캠프 4 위쪽에서 로프를 설치하던 셰르파 팀이 병목 지점 근처에서 모하마드, 존, 후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모하마드는 정상에서 약 980피트 아래에 있었고 피겨 8 디센더로 고정 로프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존은 그보다 더 위쪽에 있었습니다. K2를 오를 때는 주마르라고 불리는 기계식 클램프를 사용합니다. 하강할 때만 피겨 8 디센더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모하마드가 하강 장비를 착용한 채 발견된 건 그들이 오르던 중이 아닌 하산 중에 얼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이 산에서 매우 높은 곳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 등반에 성공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정상에 도달했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지만 내려오는 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망한 위치가 데스존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모함마드는 병목 지점에서 984피트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328피트 떨어진 곳에는 존 스노리가 부러진 앵커에 매달린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안 파블로 모어는 모두 중에서 가장 아래쪽 캠프 4가 있었어야 할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스스로 잠들려는 아기처럼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려가다가 멈춰서 그들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며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사지드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는 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얼어붙은 시신을 조심스럽게 캠프사 근처의 눈 위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K의 낭떠러지 위에 서서 아들은 이슬람 장례의식을 치르고 마침내 아버지를 영면에 들게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더 높이 올라가 존에게 다가갔고 조사관들이 기다리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프로 카메라가 존의 옷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에 정상에 오른 장면이 담겨 있을까요? 그것이 무함마드가 실제로 그곳에서 하려던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메라에 단 몇 초라도 영상이 담겨 있다면 역사가 다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산이 그들을 앗아가기 전에 한겨울에 K2를 정복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K2는 차가운 만큼이나 잔인한 산입니다. 죽음의 지대의 혹독한 온도 때문에 카메라의 내장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프로가 마침내 꺼내져 분석되었을 때 오직 한 장의 손상된 프레임만이 남아있었고 타임스탬프에는 수년 전에 임의의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영상과 그들이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겪은 일의 진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정상에 올랐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지켰습니다. 모함마드와 후안은 사지드에 의해 캠프4의 마지막 안식처를 얻었지만 연수누리의 여정은 다르게 끝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2022년에 아이슬란드에서 파키스탄으로 날아와 수습 시도가 실패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결국 그의 시신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지드가 그를 발견한 곳은 해발 27,600피트, 병목 위에 고정 로프에 매달려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데스존에서 시신을 수습하려는 시도는 등반 자체만큼이나 치명적일 때가 많습니다. 해발 27,600피트에서는 공기가 극도로 희박해서 얼어붙은 시신은 200파운드가 훨씬 넘는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됩니다. 그 무거운 시신을 유리처럼 미끄러운 거의 수직인 얼음벽에서 옮기려면 수많은 등반가들이 필요하며 모두가 한 걸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무함마드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그의 이름을 따서 인공암벽, 공원, 그리고 모험 스포츠 연구소에 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겨울 참사는 K2가 등반가들을 가장 높은 곳에 가둔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만적인 산에 진정으로 피할 수 없는 공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산이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에 처음 보여준 그 시즌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6년 8월 또는 등반계에서 검은 여름이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그의 이전까지 K2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인 등정이 적었고 대규모 비극은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1986년은 달랐습니다. 베이스 캠프에는 전 세계에서 온 전례 없는 수의 원정대들로 북적였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자존심, 강렬한 야망,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이 뒤섞인 위험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붐비고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 한가운데에는 각자 서로 다른 역사적 성취를 쫓고 있는 두 명의 뛰어난 영국인 등반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앨런 나우스라는 34세의 영국인 등반가로 그는 한계에 도전하는 삶을 즐겼습니다. 그는 안주하지 못하고 야망이 컸으며 항상 다음 어려운 루트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른 등반가들이 대규모 팀, 고정 로프, 그리고 산소통을 사용해 히말라야를 천천히 정복하고 있을 때 앨런은 알파인 스타일 등반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단지 한 명의 동료, 한 줄의 로프, 그리고 음식이 담긴 배낭만을 가지고 자누나 눕체 같은 거대하고 위험한 봉우리에 올라 가능한 한 빠르게 등반하곤 했습니다. 산소통도 고정 로프도 빼곡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바람이 한 번만 잘못 불거나 아주 조금만 미끄러져도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등반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그의 평생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지형을 통과하는 그 특별한 감각이 그를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쯤에는 K2만큼 그런 감각을 주는 지형은 없었습니다. 앨런은 1983년 한 번 도전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원정대는 원래 악명 높은 북서릉을 통해 K2에 도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K2는 아무리 잘 짜인 계획이라도 산산조각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끊임없는 폭풍과 눈사태, 그리고 극심한 피로와 싸운 끝에 그의 원정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대원들은 짐을 싸 집으로 돌아갔지만 앨런만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임신한 여자친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정착하기 전에 그가 도전하는 마지막으로 정말 위험한 등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망과 절박함이 뒤섞인 위험한 감정에 이끌려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원래의 경로를 포기하고 줄리 털리스의 원정대에 합류했습니다. 이 원정대는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에서 온 등반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줄리, 두 아이의 47세 어머니였던 그녀는 영국 출신의 전문 카메라 오퍼레이터였습니다. 그녀는 K2 정상에 오른 최초의 영국 여성이 되어 스스로 역사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은 히말라야 등반에서 자랑스럽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에드먼드 힐러리가 1953년에 영국 원정대를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때까지 K2 정상에는 영국 등반가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앨런과 줄리는 그것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표준 아브루지 루트를 통해 K2에 도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각각 따로였던 원정대들이 즉흥적으로 7명의 팀이 되어 모두 같은 루트로 같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8월 초 7명의 등반가 모두가 함께 해발 26,000피트에 위치한 사캠프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정상에 오르기 전 마지막 휴식 지점이었습니다. 8월 4일 아침, 앨런은 가이드나 동료 없이 혼자 정상에 오르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등반의 대부분을 깊은 눈 속에서 혼자 길을 내며 올라갔지만 나중에 2명의 오스트리아 등반가가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들은 오후 4시쯤 함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앨런은 아마 잠시 동안 그 경험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K2를 정복한 최초의 영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산에서는 승리가 환상에 불과합니다. 정상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제 다시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앨런과 다른 이들은 빠르게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해가 아직 떠 있을 때 빨리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상에서 약 500피트 아래에서 두 사람이 믿기지 않게도 저무는 햇볕 890빛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줄리와 쿠르트 디엔베르거, 오스트리아 등반가였습니다. 앨런과 오스트리아 등반가들은 그들에게 돌아가자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정상에 오르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안과 쿠르트는 너무 가까이 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돌아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앨런과 팀은 사캠프로 하산을 계속했고 줄리안과 쿠르트는 계속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오후 7시쯤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들 역시 역사를 썼지만 동시에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산을 시작할 때쯤 어둠과 극심한 피로가 기차에 치이듯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산 도중 그 산의 높은 곳 어딘가에서 줄리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위치와 커트와 묶여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고로 줄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녀와 커트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텐트도 없이 해발 27,000피트가 넘는 눈 덮인 야외에서 밤새도록 버텨야 했습니다. 그것 아니면 어둠 속에서 지치고 다친 채로 계속 하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그 얼어붙은 밤을 살아남았고 다음날 아침 비틀거리며 사캠프로 내려와 앨런과 다른 등반가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단 1초라도 늦었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등반가들이 마침내 그 연약한 나일론 텐트 안에 모이자마자 거대한 수일간의 초대형 폭풍이 사캠프 전체를 집어 삼켰기 때문입니다. K2 상부 경사면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주변 봉우리들이 약간의 완충 역할을 해주지만 K2는 더 북쪽에 위치해 있고 위험할 정도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시스템이 상부 경사면을 강타할 때는 눈과 지속적인 허리케인급 강풍이 몰아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사람을 때려 눕힙니다. 상황을 더 극한으로 만드는 것은 거대한 저기압이 산과 충돌할 때 공기압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떨어져서 실제로 공기 중에 이용 가능한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데스존은 더욱 숨막히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K2의 정상 부근 지형은 날카롭게 경사진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폭풍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넓고 평평한 고원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캠프4는 해발 약 26,000피트에 위치한 위험하게 기울어진 눈과 얼음의 턱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이곳을 안전한 곳으로 하산하기 전 잠깐 머무는 휴식 장소로 이용하지만 이번 폭풍은 이곳을 고지대 감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폭풍은 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바람은 시속 100환마일을 넘었고 기온은 화씨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데스존에서 인체에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갇혀서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텐트 안에서는 시간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더 나쁜 건 버너가스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스가 없으니 마실 물로 쓸 눈을 녹일 수 없었습니다. 심각한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미 치명적인 산소 부족의 영향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침낭에 갇힌 채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산의 가파른 면에서 텐트를 찢어버릴 듯 위협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7일 밤 극한의 고도가 첫 번째 희생자를 앗아갔습니다. 줄리 털리스였습니다. 그녀는 추락사고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음식도 물도 충분한 산소도 없이 보낸 날들은 그녀의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텐트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커트 옆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폭풍은 자비 없이 계속해서 몰아쳤습니다. 8월 10일 아침이 되자 산 위에는 마침내 이상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좁고 잠깐뿐인 탈출의 기회였고 생존자들은 만약 즉시 내려가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영원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앨런에겐 이 잠깐의 날씨 호전이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음식도 물도 산소도 없이 갇혀있던 고통스러운 나날들은
그의 전설적인 힘마저 완전히 소진시켰습니다. 그는 의식은 있었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 수도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등반가들은 정말 끔찍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그 텐트 안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며칠 동안 굶주리고 탈수되고 죽음의 지대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말 그대로 자신의 근육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텐트 문을 지퍼로 열면 동상에 걸린 손가락 아래에서 얼음이 부서지고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구원은 수천 피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려면 당신은 친구를 바라봐야 합니다. 길을 개척한 남자, 역사를 만든 남자, 집에서 임신한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가 당신과 함께 내려갈 수 없다는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앨런 라우스가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자신과 함께 고통을 겪었던 등반가들, 생명줄을 함께 붙잡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선택이 없었고 그는 내심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에는 기록된 언쟁이나 극적인 연설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등산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에서 커트와 다른 이들은 자신들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앨런을 줄리의 시신과 함께 텐트에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텐트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K2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은 아직 대가를 거두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5명의 등반가들이 생존을 위해 캠프사를 떠났습니다. 쿠르트 디엔베르거, 빌리 바우어, 알프레드 이메처와 하네스 비저라는 두 오스트리아 등반가, 그리고 도브로스와바 미오도비칠 볼프라는 폴란드 등반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파르고 얼어붙은 경사를 비틀거리며 내려가기 시작하자 일주일 동안 데스존에 갇혀 있었던 대가가 곧바로 그들을 덮쳤습니다. 캠프사 바로 아래 그들이 방금 떠난 텐트에서 수백 피트 떨어진 곳에서 알프레드와 하네스는 그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한 설맹과 극도의 육체적 탈진에 시달렸던 그들의 몸은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눈밭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브로스와바는 더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수천 피트를 버텨내며 나아갔지만 그녀 역시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캠프 2와 캠프 3 사이에 설치된 고정 로프에 매달린 채 쓰러져 숨졌고 이듬해에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캠프사에 갇혀있던 7명의 등반가 중 살아서 산을 내려온 사람은 쿠르트 디엔베르거와 빌리 바우어 단 2명뿐이었습니다. 앨런 자신은 1986년 8월 10일 해발 26,760피트의 텐트 안에서 홀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여자친구 데보라 스위니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3주 후 데보라 스위니는 딸 홀리를 출산했습니다. 등반계에서 앨런 라우스는 극한의 경계에서 살다가 결국 대가를 치른 전설적인 개척자입니다. 홀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나운 산에서 길을 개척한 뛰어나고 야망 있는 전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5구의 시신은 사망한 바로 그곳 데스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86년 등반 시즌은 KE 역사상 최악의 시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다른 산들과 달리 더 두려웠던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잔혹할 만큼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산들은 한 아침에 1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폭풍이나 세락 붕괴 같은 사건들로 악명을 떨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끔찍한 시즌이 수십 년 동안 통계를 왜곡시키죠. K2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세요. 1900년대 초에 KE 정상에 오르려는 첫 진지한 시도 이후로 800명 이상의 등반가들이 그 정상에 섰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거의 100명이 도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즉 정상에 성공적으로 오른 8명 중 최소 1명은 정상에 오르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에베레스트와 비교해보세요. 에베레스트는 11,000번 이상 등정되었습니다. 약 340명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K2는 통계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보다 10배나 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K가 왜 이렇게 더 치명적인지 이해하려면 이 두 산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의 차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신체적 요인입니다. 등반가들은 고산병, 탈진 또는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다가 눈 위에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엄청나게 강하고 잘 준비되어 있으며 속도를 조절한다면 그런 위험들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도 들죠. K2는 그런 모든 통제력을 빼앗아갑니다. 예측할 수 없는 폭풍, 예측할 수 없는 눈사태, 그리고 급격한 기온 하강까지. 러시아 등반가 팀이 2006년에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원정대는 쿠즈바스 팀이라고 불렸죠. 그 팀은 세르비아 광산 지역 이름을 따서 만든 구인조였습니다. 팀 리더는 유리 우데셰프였으며 51세의 베테랑으로 이미 돌기리, 마칼로, 로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K2는 당신의 경력에는 관심 없습니다. 2006년 여름은 첫 주부터 혹독했습니다. 팀은 첫 7일 동안 단 한 번만 산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산은 폭풍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암석 낙하로 인해 캠프 1에 있던 텐트가 파괴되었고 일부 암석은 40파운드, 약 18kg가 넘었습니다. 2만 1000피트 고도에서 바람은 시속 90마일에 달했습니다. 그해 산에 있던 대부분의 다른 원정대들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쿠즈바스 팀은 남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등반 커뮤니티는 강인함과 다른 원정대들이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견디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그룹에는 아르카디 쿠바킨, 팀 코치 알렉산드르 포이트, 그리고 표트르 쿠즈네초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리, 알렉스, 표트르 이 세 사람만 해도 8000m급 산 등정에 12번이나 성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무모하게 도전하는 아마추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등반가가 남아서 러시아 팀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체크 텔러, 폴란드, 테런스 베넌, 북아일랜드, 그리고 쿠즈바스 원정대가 K2의 마지막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상 등반을 시도한다면 함께할 팀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와 다른 대원들은 작은 조를 번갈아가며 루트를 오르내리며 산이 망가뜨린 것들을 다시 복구하면서 정상 등반의 기회를 기다렸지만 그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허세와 달리 모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약 8월 13일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마감일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8월 13일 아침, 며칠 만에 처음으로 하늘이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 거친 산의 정상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 등반을 위해 팀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정상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2명의 러시아인 빅토르 콜바첸코와 알렉산더 가포노프가 선두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유리, 알렉산더 포이트, 표트르와 아르카디가 있었고 세 번째 그룹에는 폴란드 등반가 야책 텔레로와 북아일랜드 출신 테런스 베넌이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오후 1시가 되었을 때 세 그룹 모두 K2의 상부 구간 해발 27,400피트의 모틀렉이라 불리는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정상 직전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바위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좁고 거의 수직인 협곡이지만 각도보다 더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바로 위에 매달려 있는 것에서 옵니다. 보틀렛 바로 위에는 거대한 쇠락이 걸려 있는데 마치 발사일에 쏘른 로켓만큼이나 불안정합니다. 이 산의 지형 때문에 등반가들은 이 얼음 절벽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등반가들은 그 밑을 지나가야 합니다. 즉 몇 시간 동안 등반가들은 불안정하고 계속 금이 가는 구조물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구조물은 예고 없이 건물 크기의 얼음 조각을 떨어뜨릴 수 있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그 아래를 지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목 구간을 통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산을 상대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팀은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쿨루아르를 따라 로프에 묶여 집중하며 꾸준히 이동했고 모두 강인하고 모든 것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은 이미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400피트 너비와 260피트 길이의 거대한 얼음과 눈덩어리가 그들 위에 경사면에서 떨어져 나와 엄청난 속도로 병목 지점을 강타했습니다. 어떠한 경고도 없었습니다. 금이 가는 소리도 우르르거리는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 머리 위 높은 곳에서 그 얼음 덩어리의 충격으로 거대한 얼음 구력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조용한 눈사태가 쿨루아르를 따라 쓸려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27,400모피트 지점에서 러시아 팀을 덮쳤고 4명의 남자를 거의 수직인 벽에서 모두 떼어냈습니다.
몇 초 만에 알렉산더, 유디, 표트르 그리고 아르카디는 산 아래로 수천 피트나 떨어졌습니다. 추락의 엄청난 충격과 그 뒤를 이은 수천 톤의 얼음과 눈이 그들을 완전히 파묻었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눈사태의 잔해가 25,600피트 아래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을 넘게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산 어디에서도 네 남자의 흔적이나 시신은 없었고 누구도 그들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18년이 지난 후 2024년 여름 이탈리아 원정대가 K에 도착해 산 최초 등정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빙하를 걷던 중 원정대 사진작가 리카르도 살바티코는 처음에는 얼음에 반쯤 묻힌 오래된 장비라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장비가 아니라 러시아 등산 브랜드인 바스크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은 완벽하게 보존된 시신이었습니다. 리카르도는 2006년 눈사태에서 살아남아 4명의 팀원이 휩쓸려 가는 것을 지켜봤던 폴란드 등반가 야첵 텔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표트르와 아르카디 모두 바스크 로고가 있는 물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시신은 K2산 기슭에 있는 돌로 된 기념비인 길키 메모리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은 산에서 숨진 이들을 추모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매장을 해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매장에 앞서 현장에서 DNA 샘플이 채취되었고 모든 증거는 그 시신이 아르카디 쿠바키님을 가리켰습니다. 나머지 세 남자는 아직도 어딘가 얼음 속에 남아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정대가 K2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산이 그들을 그냥 삼켜버린 거죠. 하지만 2008년에 일어난 일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산은 그들 중 거의 아무도 삼키지 않았고 살아서 내려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것, 한 일, 그리고 하지 않기로 선택한 일에 대해 수년 동안 서로를 비난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사건은 등산 역사상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를 불러왔으며 모든 것은 함정이 놓인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여름이 되자 K2 베이스 캠프의 분위기는 위험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거센 폭풍이 산을 강타해 누구도 정상 등반을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등반가들은 텐트에 갇혀 정상만 바라보며 자원과 사기가 점점 바닥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08년 이 위험했던 건 날씨뿐만 아니라 산에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국제 원정대들이 있었습니다. K2는 많은 인파가 모이는 산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팀이 한 번에 정상 등반을 시도하려고 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윌코 반드로엠, 미국 팀장 마이크 페리스, 그리고 한국 팀장 김재수와 같은 주요 원정대장들이 베이스 캠프에서 중요한 조정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자원을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팀과 국제팀에서 가장 강한 셰르파들과 포터들이 주 등반 때보다 먼저 올라가 병목 구간에 안전 루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탄탄한 계획이었지만 8월 1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캠프사를 출발하자마자 그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포터들과 셰르파들로 구성된 선발대는 무거운 로프 감개를 산 위로 운반해 병목 구간에 고정하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무시무시한 80도 얼음 쿨루아르, 한 번만 미끄러져도 즉사하는 곳입니다. 그곳이야말로 로프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유일한 장소입니다. 대신 어둠 속의 혼란 속에서 선발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로프를 캠프사 바로 위에 경사면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경험 많은 등반가라면 생명줄 없이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발대가 실제로 병목 지점, 즉 로프가 정말로 필요한 그곳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로프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2008년 8월 1일 해가 떠오르자 나머지 등반가들이 병목 지점의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으로 이어지는 명확하게 로프가 설치된 길 대신 그들은 선발대가 산 아래쪽에서 로프를 급하게 끌어올리려 애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명의 등반가들은 해발 27,000피트의 데스존에서 거대한 돌출된 얼음 세락 바로 아래에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을 듯한 희박한 공기 속에서 몇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몸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산소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매 순간이 하강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로프가 고정되고 등반가들이 병목 구간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KE의 불문율은 아무리 정상에 가까워도 오후 2시에는 반드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두워지기 전에 하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상에 집착하면 사람은 눈멀게 됩니다. 2달 동안 기다린 끝에 그리고 정상 바로 앞에 두고 거의 아무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제르 맥도널드, 빌코 반 드루넨, 마르코 콤포르톨라, 한국인 팀, 그리고 노르웨이 커플 모두 병목 구간을 통과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후 5시부터 7시 30분 사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제르는 자랑스럽게 아일랜드 국기를 꽂았습니다. 제르는 베이스 캠프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기 인물이었고 텐트 안에서 보우론, 드럼을 연주하며 날씨가 험할 때마다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제르는 순수한 기쁨을 위해 등반하며 K2를 정복한 최초의 아일랜드인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냈습니다. 세실리 스코그와 롤프벤은 정상에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세실리 자신도 워낙 뛰어난 지구력 선수여서 이후 역사상 최초로 남극을 무보조로 횡단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국가적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독립적으로 등반하던 등반가들과는 달리 대한민국 원정대는 마치 군대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후원을 받았고 엄청난 양의 장비를 가지고 있었으며 성공해야 한다는 엄청난 국가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1세의 프랑스 산악인 우고 드 바라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즌 K2의 최고령 등반가였습니다. 그는 이미 2004년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지만 K2는 그의 집착이었고 이 험난한 산에 대한 그의 3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예정 시간보다 몇 시간이나 늦었고 지쳐 있었으며 어둠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얼음지대를 내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지만 산은 이미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등반가가 다시 안전한 사캠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목 구간을 통과해 내려가야 했습니다. 거의 20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반한 후 저산소증으로 숨이 막히는 상태에서 그 가파른 얼음 경사로를 통과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유일한 생명줄은 그날 아침 일찍 선발대가 설치한 얇은 나일론 밧줄 뿐입니다. 그 밧줄을 꼭 붙잡고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하산 중에 병목 지점에 처음 도착한 등반가들은 노르웨이인 로프와 세실리였습니다. 그때는 막 오후 8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고정 로프를 따라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세실리가 로프에서 약간 앞서 있었고 그녀의 남편 로프가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대포 소리 같은 굉음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세락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얼음 절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수천 톤에 달하는 얼음이 어둠 속에서 쿨루아르를 따라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음이 로프베이를 정면으로 강타해 그를 절벽 아래로 순식간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일은 그의 아내 바로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사태는 로프만 앗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떨어지는 얼음은 거대한 단두대처럼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선발대가 아침 내내 설치해 놓은 고정 안전 로프를 깔끔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연목 지점 위에는 거의 20명에 달하는 지치고 얼어붙은 등반가들이 이제 27,000피트 상공의 어둠 속에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프도 안전하게 내려갈 길도 없었고 데스존은 남아있는 힘마저 빠져나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안전줄마저 사라졌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달 유튜브에는 올라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패트리온에서 보실 수 있어요. 링크 확인하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고망 상태가 찾아왔고 어둠 속 일부 등반가들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얼음 구간을 맨손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산소 부족이 해가 뜨기 전에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말이죠. 그들 중 한 팀은 남한 등반가들과 그들의 셰르파인 유묵 발타이였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하산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혼란과 어둠 속에서 그들은 미끄러졌습니다. 그들은 가파른 경사면을 굴러 떨어졌지만 산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대신 남아있던 끊어진 밧줄들에 심하게 얽혀버렸습니다. 그들은 거꾸로 혹은 옆으로 매달린 채로 가파른 얼음 위에 남겨졌고 심하게 부딪혀 피를 흘리며 절망적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경사면 위쪽에서는 윌코 반 드르넨, 마르코 콤포르톨라, 그리고 저 맥도날드가 어둠 속에서 하산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대신 해발 27,000피트에서 야외에서 잠을 자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텐트도 침낭도 물도 없이 눈 속에서 서로 몸을 맞대고 웅크린 채로 격렬하게 떨었습니다. 죽음의 지대가 천천히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은 그 밤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8월 2일 아침 마침내 해가 떠오르자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드러났습니다. 윌코, 마르코 그리고 제르는 아침 햇살 속에서 필사적으로 밧줄 없이 하산을 시작했고 병목 지점에서 엉켜있는 밧줄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매달린 채 아직 살아있었지만 빠르게 기력이 쇠해가고 있던 사람들은 갇혀있던 한국 등반가들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쇠락의 그림자 아래 이곳에서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단 몇 시간 만에 11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사건의 시간대가 산산이 부서지며 KE 역사상 가장 어둡고 치열하게 논쟁된 미스터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남자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윌코 반 루이에는 자신이 가장 먼저 한국 등반가들에게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쯤 그는 시력이 심하게 나빠지고 있었고 설맹의 초기 증상이 그의 시력을 점점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얽혀있는 밧줄들과 그 안에 매달린 피투성이 등반가들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도와주려 해도 도울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캠프로 돌아갔고 마르코도 한국 등반가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산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저 맥도날드는 남았습니다. 그는 한국 등반가들을 밧줄에서 풀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지, 정확히 무엇을 해냈는지, 그리고 그때 그의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질문들이 등반계를 갈라놓았습니다. 마지막 세랍 붕괴가 맥도날드가 그곳에 있을 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 맥도날드와 한국 등반가들, 그리고 그들의 셰르파, 주믹보테를 한순간에 산에서 쓸어버렸습니다. 적어도 한 남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르코의 말에 따르면 저 맥도날드는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었습니다. 그 이탈리아인의 말에 따르면 비극은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저가 병목 구간에서 몇 시간 동안 갇힌 한국 등반가들을 바로 세우려고 했으며 지칠 때까지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발 27,000피트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르코는 극한의 고도와 피로가 결국 저의 정신을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는 자신을 언제 후퇴해야 할지 아는 이성적인 생존자로 묘사했고 저가 망상에 빠져 현실과 동떨어진 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죽음을 향해 아무 목적 없이 경사면을 올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유럽으로 돌아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생존자인 윌코 반 루이엔이 카메라 앞에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국제 언론에 가서 다른 원정대들을 공개적으로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문화를 각자 도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로프가 잘못된 곳에 설치되었으며 공조된 대응이 있었다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방에 비난을 쏟았고 전 세계 언론은 이를 반겼습니다. 11명의 등반가가 사망한 사건이었던 이야기는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고 몇 주 동안 생존자들 사이에서 비난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산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구조 작업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고 증거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셰르파 펜바 갸체였습니다. 그는 노레스 원정대의 수석 셰르파였고 제르 맥도널드와 같은 팀이었습니다. 그는 8월 1일 에제루와 함께 K2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날 밤 사캠프로 돌아왔고 8월 2일 아침 마르코가 여전히 산 어딘가에서 위독한 상태였을 때 펜바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병목지대에서 거의 의식을 잃은 마르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산소로 마르코를 소생시켰습니다. 그는 마르코를 사캠프로 데려가던 중이었는데 그때 또 다른 눈사태가 위에서 쏟아져 내려와 둘 다 덮쳤습니다. 마르코는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펜바는 뒤에서 그의 목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마르코도 나중에 이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펜바가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마르코의 생명을 구한 그 남자는 마르코가 유럽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카라코람 산맥을 도보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템바 셰르파가 마침내 말할 기회를 얻었을 때 그는 마르코에게 없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조 도중에 펜바는 병목 지점의 고해상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파일에 찍힌 디지털 타임스탬프가 즉시 마르코의 사건 타임라인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배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관들이 나중에 펜바의 광각사진의 픽셀을 확대해 보았을 때 등반가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픽셀들은 제르 맥도널드가 제정신을 잃은 게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경사면을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그가 한국 등반가들을 구출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동했으며 결국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르코가 전 세계 언론에 퍼뜨린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펜바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야기에서 완전히 지워졌고 그의 자리에 거짓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르의 가족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키스탄으로 날아가 생존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증언을 모으고 증거를 비교하며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다큐멘터리 감독 닉 라이언과 함께 일했는데 그의 2013년 영화 더 서밋은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 사건의 타임라인을 완전히 공개했습니다. 그 영화가 밝혀낸 사실과 펜바 등 다른 이들의 증거가 확인한 것은 단숨했습니다. 제러드 맥도널드는 죽기 전에 갇혀있던 한국 등반가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는 27,000피트에 머무르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완전히 알고 있었고 이를 알면서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택을 끝까지 해냈습니다. 제라드 맥도널드의 시신은 K에서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 기슭에 있는 길키 추모비에서 기려지고 있습니다. K2는 이틀 만에 1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의 시신조차 거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산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려면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